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설 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대세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률도 50%를 넘어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검사 체계 그리고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 치료로 대응 체계를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오미크론 대응책을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와 전남 그리고 평택, 안성 4곳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2~3배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확진자 발생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달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대응책의 전환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슴이 뛴다. 6.2L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만.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피드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 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락토핏. 종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3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실한 썬팅 자외선 열차단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하이눈이야 사냥류만 백질까지. 하이눈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24일 라디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순서 짚어드리겠습니다. 1부는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의 이슈 오늘에서는요, 지난해 연말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자, 올 들어서 잇따라 지역본부 출범식도 열리면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김정재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요일 코너죠.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역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청 바라겠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슬유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방의회법 개정 후 시행 첫 해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의회마다 연초부터 올바른 의정활동 그리고 집행부 견제를 다짐하고 있는 와중에 영주에서는 시의회 의원의 공무원 대상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영주시 한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선출직 평가자료 작업 일체를 떠넘겨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출직 지방의원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이제 소속 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건데요.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에서 10%가 감첨돼 공천 배제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네. 현역 시의원에게는 사실상 예비 경선인 셈인데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주 시의원이 관련 자료 준비를 공무원들에게 떠넘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 기간이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과도 겹쳤는데요. 사실상 의원 개인의 일을 공무원에게 떠넘긴 갑질을 저질렀다는 셈입니다. 네, 이 소속 의원 평가, 그러니까 예비 경선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게 의회 내 일도 아니고 당내 업무 아닙니까? 민주당의 사안인데, 네네. 자, 아무 상관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일단 상식 밖으로 느껴지고요. 자, 특정 시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네네. 갑질 의혹에 관해서 저희도 보도를 했었습니다. 직접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A 시의원은 지난해에는 점심 식사로 시켜 먹고 남은 반찬을 이제 의회 냉장고에 넣어둔 뒤 그날 저녁 의회 직원에게 전화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져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자신이 이제 차에서 먹었던 커피 종이 컵과 쓰레기 등을 직원에게 치우라고 하는 등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허다했다라는 것이 이제 영주시 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주말과 휴일에도 전화로 가능한 시급하지 않은 민원들을 현장까지 공무원들을 뭐 직접 불러 보고를 받는 것도 적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회사 내에서 뭐 상사가 이런 걸 지시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시청 공무원에게 이런 일을 또 지시를 했다는 게 반찬 배달, 뭐 차 청소,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인데, 자, 이런 의혹에 관해서 전하면서도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문제가 네네. 불거지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었죠.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A 시의원은 자신이 요구한 자료 분량은 50페이지 미만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반찬 심부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직원에게 부탁한 것이며 이미 2번이나 직접 사과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영주시청 공무원 노조 등이 A 시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하고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판단과 생각, 통찰력 등이 부족해 이 같은 사태가 불거졌다. 사과와 함께 재발 양지를 약속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단락 될 줄 알았던 갑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만, 아니 뭐 자료 분량이 50페이지가 안 된다는 건 뭐 분량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였을까요? 뭐 그런 의도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의문이 좀 남는데요. 일단 본인이 머리 숙여서 사죄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는데, 자, 말씀대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자, 무슨 일이 또 있었을까요? 네, A 시의원은 이제 그 사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을까요? 네. 자신의 이제 불거진 갑질 논란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A 시의원이 직접 주장한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한 자신에게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냐는 등의 폭언과 위압적 눈빛에 겁이 났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을 통해 힘없는 여자 비례의원을 억압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만, 이게 제가 지금 이 과정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동료 의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본인은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누군가 뭐 동료 의원들이 의도하고 이것을 뭐 제보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갈등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에 관해서 누군가 폭로를 한 거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계속 해주시죠.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A씨원의 주장에 대해서 갑질 가해자였던 A씨원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뭐 갑질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A씨원이 갑질 의혹이 이제 처음에 제기된 이후에는 직접 영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같은 의구심은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기초의회, 강력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의회의 역할도 커졌고 지방의원의 책임이나 의무도 막중해졌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기초의원들의 뭐 갑질 논란 이런 것들 대신에 책임 있는 행동이나 미담 사례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주장하는 바와 어떤 논란과의 어떤 맥락이 관계가 있는 건지 지금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이건 별개의 문제고 이미 시간이 지난 사안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번에 폭로된 배경에 뭐 소속 정당 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뭐 출신 간의 갈등이라든지 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왕따 논란을 지금 제기한 걸로 보는데 자, 무슨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명백히 별개의 문제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또 제대로 된 성찰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희망적인 소식으로 좀 화제를 바꿔볼 텐데요. 다음 소식, 이 도청 신도시에 새로운 시설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도청 신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21,245명으로 2020년 12월 말 20,24명에 비교하면 고작 1,200명 수준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경북도와 예천군 등은 도청 신도시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도시 인근에는 은퇴한 과학자들이 머물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도시에 기대한 만큼의 인구 유입 효과가 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관이라든지 기업과 시설 유치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 클라우드 센터부터 어떤 사업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KT가 일단 1,160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신도시 호명면 지역에 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술 지원과 운영은 각각 포스텍과 포스코가 맡기로 했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생산 유발액은 1,170억, 부가가치 유발액은 590억에 달하고 고용 창출 효과는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곳은 서버나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장치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잠재 가치도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치가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MOU가 체결된 단계인 거죠? 네네. 일단 MOU가 체결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설 건립은 KT, 기술 지원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포스텍, 포스코 이렇게 각 기업들도 그 당시에 이제 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업 추진이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아주 기대가 큰 부분일 텐데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자, 은퇴 과학자를 위한 테마파크는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정년 퇴직하고 있는 연구원분들이 많다는 추진 배경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 일명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6.25 전쟁 이후에 199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속속 정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에서 이제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 과학 기술에 종사했던 인력들을 신도시에 머물게 해서 이분들이 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청이나 도교육청 등과 같은 행정 수요도 매우 높고 또 인근에 있는 바이오 산단, 햄프 규제 자율특구 등과 연계하면 이들이 은퇴 이후에도 연구를 하고 이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명을 골드 사이언스 테마파크라고 이제 경북도에서 명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거주지라든가 주거 환경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하고 이러면
일단 필요한 예산은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네, 이제 경북도는 여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이 사업을 지역 공약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연구 영역을 진행을 해서 많은 경력이 있는 과학기술에 종사했던 많은 경력이 있는 연구자들을 지역에 유치해서 인구 네. 유입과 함께 신도시 활성화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한 연구원 분들, 그러니까 지역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정말 소위 정말 스펙이 높은 정말 능력을 그렇죠. 갖추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자, 대선 공약으로 이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대선 이후에 좀 잘 추진될 수 있는 걸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신다고 해도 요즘 시대 60대면 한창 왕성하실 나이 아닙니까? 네, 보유하신 기술 수준도 국내 최고 수준일 텐데, 자, 이런 고급 인력들 잘 활용해서 과학 분야에서도 지역의 동력이 될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류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는 물론 각 당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지역에서도 이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연결합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자 경북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정재 국회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경북선대위 출범식이 지난해 연말에 안동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출범식 장소가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이었습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좀 급하게 잡혀서 장소가는 애를 먹었는데요. 기왕 애 먹는 거 이게 그 경북의 중심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안동에 사자 이래서 네. 안동에서 했습니다. 네네. 네.
애를 좀 많이 먹으셨는데 네. 일단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범식을 열었던 안동에서부터 그리고 새해에는 지난 7일 구미를 시작으로 10일 포항, 10일 경주, 또 영주와 안동, 상주, 문경, 그리고 예천과 영천, 의성, 그리고 22일 경산에 이르기까지 자, 줄줄이 지역본부 출범식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자, 출범식 분위기 좀 어땠을까요? 뭐 한마디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 행사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경북이라서 그런지 정말 열기가 대단했고요. 뭐 아쉬운 거는 이거 마스크를 껴서 네. 소리를 크게 못 질렀던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네. 그래도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난 5년간에 뭐 많은 주민들이 특히 당원들이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어서 이번 그 행사 때는 다들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비록 네. 마스크는 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참 많이 참고 인내하셨구나 하고 송구함마저 들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도 빌어서 참석해주신 모든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또 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당원들 열정에 보답하는 길은 정권 교체, 정권 탈환뿐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네, 정말 그 열기가 뜨거워서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육성으로 네. 성원할 수 없었던 게 좀 아쉬웠을 정도라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아무튼 이 뜨거운 정권 교체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십니다.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함께 또 경북 총괄 선대위원장직도 함께 맡게 되셨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주 막중한 책임이실 것 같은데 소감이라든지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관용 위원장은 경북도지사를 내리 3번이나 역임하신 우리 경북 지역의 정치 원로십니다. 네. 이런 정치 원로분과 함께 제가 경북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물론 그 도당 위원장으로서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도 잘 대변하고 네. 특히나 아직은 제가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젊은 청장년층을 잘 대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관용 위원장의 경륜과 또 제 열정 함께 한다면 이번엔 대선에서 우리 경북이 저희 압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번 대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그 분위기를 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그 청년 세대 열정인데요. 이전에는 사실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 때는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청년 세대 열정이 굉장하고 저희가 여기 보답하는 길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저희 정치에 가감없이 반영해서 현실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그 청년 정치인들 또 차세대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 세대 간의 소통에 좀 가교 역할을 맡아서 최대한 저희가 이번에 득표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다녀보니까 저희 1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각 당연마다 모두 의원들이 열기가 대단해서 보통 경선 치르고 나면은 후유증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예. 이번 대선만큼은 그런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 그다음 차를 달려서 다른 지역에까지 가고 이래서 13명이 거의 하나 돼서 뛰는 그런 이번에 저희 선대위 출정식이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자, 돌아보면 이제 경선 후유증도 없이 다들 좀 똘똘 뭉친 모습 보인다. 네. 자, 이번 선거의 화두가 아무래도 2030이고 청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표심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패기를 좀 내세워서 일선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가교 역할을 해주시겠다. 자, 이런 각오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선대위 공식 명칭이 경북을 살리는 선대위이고요. 이 슬로건은 어게인 8080 경북의 힘으로 정권 교체인데, 자, 다른 말들은 의미 짐작이 가능한데 또 어게인 8080은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게인 8080 사실 경북 지역의 최대 투표율과 득표율이 지난 2012년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네. 이때 저희가
투표율이 78%, 그다음에 득표율이 한 81% 정도 됐습니다. 네. 이게 제가 최근 선거 중에는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상당한 수치네요. 네. 네네. 결국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한 51.5%를 얻어서 당선을 하긴 했는데 이때도 차이가 약 3.5%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때 18대 대선의 영광을 한번 넘어서 보자. 그래서 투표율 80%, 그다음 득표율 80%를 한번 달성해보자라고 목표를 아주 야심차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그 대선 때 저희가 홍준표 후보가 나왔었는데 그때 저희가 투표율 76%, 그 득표율이 한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투표율이 64%, 또 뭐 득표율이 한 50%, 그다음 2020년에도 66%, 56%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이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이후로 급격히 이제 추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주식으로 말하면 폭락장을 한번 겪고 네. 지금 서서히 회복세에 들어서는데 굉장히 각고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80 그 목표한 만큼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역에서부터 최대 득표율과 최다 투표율 80%를 넘어서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건데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경북에서부터 이 경북을 소위 이제 표밭이라고 인식하는 좀 자신감이 엿보였던 역사가 있는데 자 우선 유력한 양대 후보 가운데 하나인 상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경북 민심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를 거다. 민주당에선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신지요? 그냥 민주당이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단지 고향 출신이란 이유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 안동은 다른 도시하고 또 다르게 우리 경북 도시 중에서도 정신문화의 중심 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의와 염치를 중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후보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역대 어떤 후보보다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가족이죠. 그 형수에 대한 피부치죠. 알고 보면 형수에 대한 그 욕설, 그다음에 또 형을 바로 친형을 또 정신병으로 보내려 하고 뭐 전과 사범이라든지 뭐 등등. 이 경북 사람이라 특히 안동 분들이 듣기엔 참 민망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안동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또 특히나 저희가 가끔씩은 힘 있는 여당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영세 안동시장께서 그 집권 여당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별다른 정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철새 정치인의 핑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지역 발전은 뭐 누구 한 사람 역할이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안동을 한번 가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 고향이 뭐 안동이라고 해서 각별한 애착이 있다 그런 거는 좀 느껴지지 않았고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았다. 오히려 반드시 정권 교체하자 이런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 이 화두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경북 분들이 굉장히 좀 점잖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양 출신의 대통령도 맞이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MB 대통령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돌이켜보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대통령에게 뭐 많은 걸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좀 저희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요구사항도 이제는 쟁취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막연히 그냥 동양 출신의 대통령만 바라보던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야
뭐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대선에 관한 전망을 여쭤봤는데 이재명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리스크가 크고 이 부분이 또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고 더 이상은 지연이 그렇게 선거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전망과 관련해서 또 길게 이어주신 말씀이 저희가 오늘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또 이 답변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선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지방의원, 지자체장 공천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높은데 자,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지금은 대선에 총력을 기울여서 올인할 때고요. 네. 지금은 지방선거를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상. 결국 네. 대선 민심이 결국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오로지 대선 승리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멀리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것에 네. 집중하겠다. 네. 자, 대선에서 어게인 8080 이뤄내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대선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대선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저희가 제대로 견제하고 새로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었는데요. 이번 3월이면은 3월 9일 그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주신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한번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보수 정권 재창출의 힘을 꼭 좀 모아주시고 꼭 도와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정과 정의 또 그리고 기회와 희망이 함께하는 그런 대한민국 재건에 우리 경북 도민들 모두 도와주시고 힘 더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해서 강력한 또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정재 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님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고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인의 연간 독서량 실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독서량과 독서율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책을 읽고 얼마큼 이해했는가 하는 능력을 조사하는 그런 또 국제 그 비교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됐는데 이것도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자,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또 우려할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다뤄보시겠다고요. 자, 문해력 차원에서 단순히 글을 읽는 것과 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읽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어제 보니까 또 초등학교 고학년생 아들이 상쇄하다라는 말의 뜻을 모른다고 엄마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뭐 학원을 더 보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또 헤드라인으로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그 상세하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 그 상세하다는 어려운 한자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흔히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얼만큼 빨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OECD 우리 흔히 이제 피사라고 그러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지금 이제 한 상위 5개국의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제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지금 10년치를 좀 계열로 해서 비교를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읽기 능력이 가장 심각하게 떨어졌다. 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됐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도 한 50%도 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사람이 쓴 글을 비교해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일단은 뭐 상위 5개국이라고 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성취도가 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는데, 자, 말씀대로 이제 글을 이해하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고, 또 글을 읽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 행간이라든지 또 맥락을 통해서 뭐 유추하고 또 정보를 조합하고 이런 능력이 또 필요한데 이런 것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지적이 됐고요.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문해력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문해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생들은 아직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네네.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는 게 좀 우려가 될 뿐이지.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성인으로 가면 학생 시절에는 그래도 웬만큼 유지되다가 성인으로 갈수록 이 떨어지는 낙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50대, 60대로 가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이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국어 교육, 독서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생을 이 독서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좀 한 조사를 해보면은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모들도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시기니까 책을 읽으라고 막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성적과 관련되지 않는 행위들을 모두가 다 이제 줄이거나 없애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대학으로 가면은 이 성적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독서가 즐겁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숙제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책을 읽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교육의 저변에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게 학생들이 워낙에 또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에 또 전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시간을 우리가 좀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평가원에서 그런 문해력 하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 여기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과제 중심의 독서나 문제 해결적 독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수능이라는 아주 그러니까 일렬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시험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미스매칭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평가원이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애초에 독서량 부족에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 책임에서 수능과 평가원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확실히 글자와 텍스트를 좀 즐기지 못하게 크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사회가 좀 이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출발점을 교육에서부터 봐야 할 텐데 앞으로 교육이 좀 어떻게 변했으면 하십니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말을 배우고 글을 읽고 독서를 한다는 거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잘하는 좀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쓰기 교육 중심으로 갑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유를 대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글 써준 걸 선생님이 교정해서 다시 지도한다든지 네. 또 이제 저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 가면은 주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과제 중심으로 네. 이제 해결한다든지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 내에 독서 토론을 즐겨 하면서 네. 아이들이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네. 이제 읽기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보면은 항상 에세이를 쓰는 게 기본이 돼 있어요. 과제로 또 에세이 제출이 많이 나오는데. 읽고 쓰고 하는 과정을 다 이런 학교 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네. 사실은 문해력 우리로서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하고 듣고 쓰는 과정을 교육에서부터 좀 자주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 이야기들 뭐 새로울 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일 텐데 큰 틀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 말고 좀 가정에서라든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같은 건 좀 없을까요? 이제 우리가 책을 좀 우리 흔히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으로 갈수록 책을 안 읽으니까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네. 이런 좀 숙명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 최대 이제 서적상인 이제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 네.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또 책을 만든다라는 이런 것처럼 독서는 그야말로 이제 인류의 지혜를 전승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나라 교육 당국이나 이런 청생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느낌표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예, 줄넘기 하면서 책 읽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책 읽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책 읽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모의 책 읽는 습관이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제고도 필요할 것 같고,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자, 힘들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시간을 좀 내서 같이 좀 독서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향후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조금 전에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지위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책을 읽지 않거나 책을 좀 적게 읽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이거나 또는 우리가 인류 사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이 책을 읽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사회에서도 이런 능력이 모자라면은 디지털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책을 읽는 국가적인 프로젝트 이런 거 그리고 공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도서관도 더 좀 많이 생기고 또 책 읽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 반지성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완전 옛것처럼 여겨진다든지 아니면 좀 내 이익이나 이해관계 같은 좁은 의미에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육이 또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